아침에 눈 뜨고 나니까 아파트 가격이 1억이 올랐어요. 이거 돈 번 겁니까? 투기한 겁니까? 서민들 중에서도 갭 투자를 해가지고 15채, 20채씩 사는 분들 계세요. 두 번 다시 이런 짓을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파산이 됐을 경우는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모두 14번의 재공황이 있었는데 그 중에 12번이 부동산 버블로 터진 겁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도 그린벨트 푼다 그러지 않습니까? 서울의 숲하고 용산 숲만 남으니까 그쪽 집값은 엄청 오르겠네요. 그죠? 이렇게 짐작이 되는 거예요.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2025년 매우 좀 불확실하죠, 그죠? 이게 정치적 안정이 제일 급선무인 것 같아요. 정치적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민생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국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한덕수 총리에게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그 질의 내용이 경제가 희망적이냐. 한덕수 총리 이야기가 경제는 희망적이다. 박지원 의원이 민생이 어렵다 그러니까는 또 한덕수 총리가 민생은 어렵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경제는 희망적인데 민생 경제는 어렵다. 그 말을 우리가 순화적으로 해석을 하면 지금 민생 경제는 어렵지만 앞으로 경제는 나아지고 있으니 희망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지금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희망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이슈가 자꾸 경제 이슈에 들어와 가지고 경제와 정치가 막 혼재되어 있는 그런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데 제가 오늘 가급적이면 이 경제 문제가 왜 시급한 문제인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부채 문제를 언급해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집에 내가 대출이 많으면 빚이 많으면 해외여행 가고 외식하고 가족들과 함께 레저를 즐기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빚이 많다는 것은 내가 다른 경제 활동과 내 자신의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일을 더 해야 되니까요. 뭐 원잡, 투잡, 쓰리잡을 해야 되잖아요. 또는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빚이 많다는 것은 삼척 동자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좋지 않다. 근데 이 빚이 얼마냐? 빚이 얼마냐? 가계부채 2,700, 정부부채 1,500, 기업부채 1,500, 자영업자 별도 800조. 이거 다 합쳐보시면 한 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500조. 또 뭐 어떤 분들은 뭐 전세자금까지 갖다 부으면서 전세 대출도 빚 아니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뭐 전세 자금은 제가 빼겠습니다. 그럼 한 6,500조 되는 빚이 있는데 이 빚을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부담해야 되는 빚일까요? 아니면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되는 빚일까요? 두 번째 질문. 미래 세대에게 이 빚의 양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질까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질까요? 만약에 후자 같으면 더 커질 거다. 그러면 미래 세대분들이 기성세대와 노년세대에 어떤 눈으로 볼까요? 아, 할아버지 할머니 동방예의지국 우리가 자리도 양보하고 존중해 줘야지라고 할까요? 아유,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빚만 늘어나네. 복지국가가 지향점이라며. 그러면 저 사람들한테 복지비 늘어나니까 우리가 돈을 더 벌어야 되네. 그럼 우리는 더 일을 해야 되네. 그러면 주 4일 근무가 아니라 주 6일 근무로 다시 돌아가야 되네.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죠. 그러면 어느 정부건 이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 정부가 있었느냐? 없었죠. 뭐 말은 했겠죠. 말은 뭐 재정 적자 문제를 뭐 건전화해야 되고 어쩌. 근데 사람이 말과 행동이 달라지면 그 사람을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못 믿지 않습니까? 그 은행일치라고 하는 가장 간단한 국민학교 교과서에 바른생활 교과서에 나오는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말과 행동이 같지 않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 그게 정부의 리더고 경제 관련된 부처 장관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예를 자주 듭니다. 미국에서 경제 분석하기는 상당히 쉽다. 예를 들면 미 연준 의장이 농담하는 거 들어봤냐? 금리 올릴까 말까 올릴까 말까 부채 잡고 올릴까 말까 이런 농담 장난치는 거 못 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의 많은 경제 관련된 인사들은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정치적인 해석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경제는 희망적인데 민생 경제는 어렵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빚을 짓도록 하는 것은 좋은 행위가 아닌 것 같다. 어떻게 해서 빚을 지었느냐? 집을 사게 만들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자가 낮았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 성장한다고 최저임금 막 끌어올렸고 그러니까 전부 문재인 정부 탓이다라고 하기에는 세계 정부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한 거를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모든 정부가 돈을 다 풀었거든요. 모든 정부가 금리를 낮췄거든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러면 다른 것을 봐야죠.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됐는가.
그죠?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됐는가? 이명박 때는 어떻게 됐는가? 그걸 봐야죠. 그리고 세계 경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맥켄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모두 14번의 세계의 대불황, 대공황이 있었는데 그 중에 11번이 12번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12번이 부동산 버블로 터진 겁니다. 그리고 11번이 전쟁으로 해결이 됐답니다. 그게 맥킨지 연구 보고서에 2008년도 나온 연구 보고서니까 2008년도 서프라임까지 더하면 14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탐욕을 적극적으로 자극하고 육성하고 그래 돈 벌어야지, 돈이 최고야 라고 하는 자본주의에서 돈 벌겠다고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돈은 벌어요. 좋아요. 근데 돈을 버는데 어떻게 벌었느냐? 아침에 눈 뜨고 나니까 아파트 가격이 1억이 올랐어요. 이거 돈 번 겁니까? 투기한 겁니까? 돈은 번 거는 맞지만 투기적인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도 피와 땀이 서려 있어서 노동의 대가라든지 자기가 한 일만큼의 대가가 이루어지면 되는데 강남 8학군에 집을 샀다. 재개발하는데 집을 샀다. 자고 나니 한강변에 아파트 가격이 1억이 올랐다. 2억이 올랐다. 서울시에 25개 구가 있나요? 그중에서 아포, 서초, 강남, 용산, 성수 이런 데 빼고는 안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하는 게 옳을까요? 어떻게 부동산 가격을 잡죠?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제가 이제 미국을 자주 예를 들어드리는 게 그겁니다. 해법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의 7천조 부채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 원인을 알면 병을 고칠 수 있으니까. 가장 큰 원인은 우리 가계의 자산의 80%, 80%가 부동산이라고 하니 부동산을 다 들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을 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도 외쳤고 금리 낮으니까 집 사라 했던 적도 있었고 오만 정책을 다 펼쳐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는 종부세 만들었잖아요. 근데 실시 못했잖아요. 그죠? 늦게 실시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그린벨트 다 풀어버렸잖아요. 이 정부 들어와서도 그린벨트 푼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의 숲하고 용산 숲만 남으니까 그쪽 집값은 엄청 오르겠네요. 그죠? 이렇게 짐작이 되는 거예요. 강남 8학군은 학교가 좋으니까 학원이 많으니까 8학군 유지하겠죠. 우리나라 교육열 높으니까요. 뻔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린벨트 풀어버리고 드릴 말씀이 정책적으로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장기적인 메커니즘이 하나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 예를 자주 들어드립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10년 만기 재무성 채권 기준금리에 연동이 됩니다. 10년 만기 장기 재무성 채권은 30년 만기 부동산 담보 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는 2%대로 물가를 잡겠다고 하는 수준의 금리를 기준금리라고 하고 이것이 재무부의 10년 만기 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금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30년 만기 주택을 구입할 때 30년 대출로 사거든요. 그 대출 금리에 연동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30년 만기 주택담보 대출이 연동되는 것은 2%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는 금리에 연동이 된다는 의미예요. 다른 말로 하면 2% 금리의 집값이 2% 수준으로 오를 수 있도록 유지하는 금리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무슨 말 하는 거야 당신? LA, 샌프란시스코, 뉴욕, 맨하탄 가봐. 그게 되나? 안 되죠. 왜 안 되죠? 수급의 차이가 존재하잖아요. 거기는. 근데 중서부라든지 일반적인 미국 서민들이 살고 있는 도시의 주택 가격과 주택 대출 금리를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미연준 금리에 연동이 돼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의 집값이 오르는 거는 이런 연동되는 금리, 기준금리, 물가를 2% 내로 잡아내겠다고 하는 한국은행의 목표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연동되는 담보대출 금리가 존재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한국은 대륙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서울에 집중되잖아요, 인구가. 수요와 공급 라인에서 전국에 배포된 아파트와 주택 수가 이미 110%가 넘었어요. 그 말은 국민 한 사람당 집을 다 가질 수 있는 수준으로 주택이 다 풀어졌다 이 말이에요. 서울은 얼마냐? 자가율이 47% 정도 된대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한 사람이 두 집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미국은 뉴욕, 보스턴, 메인, LA,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시카고, 뉴올리안스, 테네시, 낙스빌 이렇게 도시들이 이렇게 쭉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생활 근거가 다 있어요. 금융권,
제조업권 다 있어요. 여기는 소프트웨어,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좁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 부산 고속철로 2시간 30분 걸리나요? 금방 가요. 그런 나라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문화와 재정과 경제활동, 사회활동, 정치활동이 어디에 집중됩니까? 서울에. 그러니까 서울에 저는 가로수길을 이래 보거나 한강을 건널 때마다 그 가로등을 보면서 오징어 집어등이라 그러거든요. 오징어 잡을 때 불 켜잖아요. 그 불을 켜놓으면 오징어 떼들이 막 몰려온다고요. 그러니까 서울에 돈이 있고 서울에 권력이 있고 서울에 모든 문화 시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서울로 오는 거예요. 저는 또 KTX를 현금 수송 열차라고 그러거든요. 병 걸리시면 다 서울 와서 진료받고 싶으시지 지방에 진료받으시고 싶으시고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자가보급률이 47%. 한 사람이 2집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종부세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집, 3집, 4집 갖고 있는 사람들 세금 때리겠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서민들 중에서도 갭 투자를 해가지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15채, 20채씩 사는 분들 계세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못됐느냐? 전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하려면 이 사람들이 파산이 나면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파산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파산이 됐을 경우는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2번 다시 이런 짓을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파산이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문제, 그다음에 부동산 PF 대출 부실 문제, 지금 농협, 축협, 수협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저축은행 들어보고 간단합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시중 5대 은행이 금융상품을 거의 다 팔아먹잖아요. 그러면 짜투리 가지고 저축은행이 상품을 판매할 거 아니에요. 없잖아요. 이윤을 낼 만한 게 뭐가 있어요? 뭐 거의 부동산 담보대출 외에는 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대출에 몰렸다가 물린 저축은행이나 제2금융권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제2금융권, 건설사, 부도설이 놔두는 겁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가계부채와 연동이 돼 있죠. 왜냐하면 기업부채는 1,500조, 기업은 현금 보유율이 또 한 800조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 정도가 부채예요. 기업은 갚을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거죠. 정부는 금도 가지고 있죠. 정부는 또 달러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도 어느 정도 갚을 능력이 있겠죠.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4,100조, 4,200조요? 4,2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보통 반 딱 잘라버려요. 단기 대출, 우리가 경제 위기가 나면 거의 반 정도가 단기로 확 빠져나가 버려요. 그럼 한 2,200억 달러 정도 확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2,200억 달러 정도 빠져나가 버리면 2,000억 달러 정도 남잖아요. 그러면 갖고도 남겠네요. 그죠? 정부도 괜찮아요. 가게는요, 어렵죠. 근데 외환위기 때 경험해 보셨죠? 만약에 경상수지 적자가 나가지고 외환보유고도 줄어든다. 찰 가능성이 별로 없어진다. 그러면 정부는 기울을 것이고요. 기업도 수출이 안 되니까 경상수지 적자가 난다는 건 수출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기업도 800조 가지고 있는 자산 다 까먹을 거고요. 그러면 가계 2,700조, 기업 부채, 정부 부채, 가계 부채 누가 다 갚아야 되죠? 정부가 갚나요? 기업이 갚나요? 가계가 갚죠. 그래서 저는 가계 부채 6,700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지금 해외여행을 가고 외식을 하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정치하는 분들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죠. 큰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1998년 외환위기를 극복을 하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시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삼성전자 덕에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커왔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도 이제 위기잖아요.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삼성전자 10년 안에 망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거든요. 제 방송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대놓고 이야기한 적도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는 10년 안에 망한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 모습을 보면서 제가 고사 지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시잖아요. 제 진심을. 이대로 가다가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 혁신이 없고 변화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부채는 어쩔 수가 없다.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수준 동안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고 나면 부채는 갚아나가는 게 맞는 거다. 미국은 안 그렇지 않냐? 중국도 안 그렇지 않냐? 기축통화 국가면 그럴 수 있다. 일본 봐라. 일본은 GDP 대비 국가부채가 265%다. 일본도 끄떡없지 않냐? 끄떡없을까요? 일본도 10년 안에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만큼은 정치권에서 희망적이다는 말을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극히 희망적이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장이 멈춘 한국. 멈출 수밖에 없죠. 7천조 빚을 갚아야 되는데 제가 많이 살아봐야 20, 30년? 제가 올해 63입니다.
그러면 제가 받고 있는 정치권에서 많이들 감사하게도 그러시더라고요. 노령연금을 더 주겠다, 기초연금을 더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 저한테 이제 표를 얻으시려면 많은 정치인들이 또 소득주도 성장에 못지않는 슈퍼 울트라 메가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하시면서 기본소득 모든 국민에게 1인당 뭐 월 200만 원을 주도록 하겠다. 또 이런 분들 나오시지 않겠어요? 표 찍어 드릴게요. 하십시오. 근데 왜 그러느냐? 제 책임 아닙니다. 그 비전.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누가 경제하려고 하나요? 내가 뼈 빠지게 일해봤자 내가 그 번 돈이 세금으로 다 떨어져 나가고 하면 누가 일하려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장이 멈춘 측면에서 그런 심리적 측면이 존재한다는 게 1번. 2번,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가 83년도에 투자 시작했다는 거 다 아시죠, 이제는? 83년도에 일이 많았습니다. 이웅평 대령이 기순하기도 했고요. 춘천 비행장에 내렸죠. 83년에 또 우리가 반도체를 시작을 했고 빛을 보게 된 게 90년 이후 PC 시대가 열리면서 빚을 봤습니다. 삼성전자가 정말 7년, 8년 동안 모든 질곡을 거치면서 서러움과 고통과 참 어려움을 겪으면서 뭐 아마 그 당시에 반도체 설계를 하려고 했던 분들은 밤잠 못 주무셨을 겁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삼성 정신이 없어진 거죠, 지금은. 그걸 갖다가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절박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절박함이 없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그러면 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AI 다들 어떤 기업 회장님이 미국 갔다 오니까 야, 미국은 전부 AI야, AI. 그러니까 그 다음날 임원이 8조 원인가 80조 원인가 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는 이야기 제가 다른 채널에서도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 KF-21 항공기 있죠, 전투기. 그 어느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지 아세요? 1998년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야, 우리도 제트기 만들자라고 사업을 시작해서 그 빛을 본 게 KF-21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AI를 하는데 1년 안에 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10년, 20년, 30년의 경험이 축적이 되고 구축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하겠다? 과거도 아니죠. 3, 4년 전에 팬데믹이 돌았을 때 mRNA 백신을 개발하겠다, 만들겠다. 그 짝퉁이죠. 짝퉁이라기보다도 남껏 본뜬 거잖아요. 그거를 뭐 어느 기업이 가져와서 뭐 우리도 백신 만들었다, mRNA 백신 그런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면 안 되고요. 그런 식으로 뺏기기를 갖다가 마치 과학기술인 양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과학기술은 원천 과학기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를 가지려면 10년 이상의 최소한의 투자가 있어야 된다. 과학기술의 기초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교육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셨는 부활이라든지 제와벌, 그리고 카르마조프의 형제들, 그리스 자유인 조르바, 이런 책들을 읽어보시면 그 안에 경제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그 당시에 사회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빅토르 위고의 여러분 잘 아시는 레 미제라블 읽어보시면 그 안에 경제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정치는요, 사회는요, 다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화학, 생물학, 미생물학 이런 거 전공한 사람들이 나와서 일자리 쉽게 구하나요? 대한민국에서. 그럼 누가 가려고 그러죠? 미국 같은 경우에 의과대학을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가는지 아시죠? 학부에 화학과나 생물학과나 미생물학과를 다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전시험을 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없으니까 교육 인적 자원이 유일하다. 대한민국 인재들, 국민들 세계 최고입니다. 저는 해외 생활을 20년 정도 하면서 느낀 거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다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근데 그런 인재들이 한글도 창제하고 거북선도 철갑선도 만들고 했는데 왜 이게 이어지지를 못했는가? 왕조 체제 하에서 과학기술 문명에 있는 사람들의 직을 상당히 천대했다. 왜 천대했을까? 식민지 제국주의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식민지 제국주의화 되지 않았을까? 돈에 대한 눈을 뜨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상하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제국주의화 이야기도 가끔 합니다. 야, 우리도 앞으로 식민지 만들고 제국주의 하자. 뭐 그거를 총칼을 앞세우고 하자는 뜻이 아니라요. 기업인들이 삼성이, 현대가 미국의 노스다코다, 사우스다코다에 가서 땅을 수십만 평 사고 수백만 평 사서 거기에 공장을 짓고 태극기 꽂고 미국 성적이 꽂고 대한민국 주재원들 데리고 가서 살면 그 대한민국 영토예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교육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유학을 보내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문제가 있으니까 해외로 보내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기술적인 측면도 있고 교육 카테고리 안에 컨텐츠 내용도 존재를 하고 물론
애가 적응을 못하고 뭐 학교에서 문제가 되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만 해외에 나가서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 이상한 짓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다 어떤 일에는 좋고 나쁨이 같이 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좋고 나쁨을 보고 비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대한민국 안에서는 그런 교육이 안 되냐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강남에 한번 다녀보십시오. 저녁 퇴근 시간에 무엇 때문에 교통이 막히는지 출퇴근 차 때문에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퇴근 시간에는 특히 아이를 실어 나르는 학원버스, 노랑버스를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교육이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 교육과 과학기술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계부채 이런 심리적인 문제를 총칭할 수 있는 철학 부재의 문제입니다. 철학이라고 하니까 아주 거창한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박정희 시절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간단했습니다. 용어가. 아주 간단했습니다.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여기서 만족하십니까? 그럼 이제 네 번째 필요한 거는 우리의 새로운 경제하려는 의지를 돋울 수 있는 가치와 철학이 존재해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남에게 베풀 수도 있어야 되고 남을 위해서 일할 수도 있는 그런 여유로움을 가지려면 우리의 소득 수준과 우리의 국민의 인격과 품격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어중중하게 3만 5천에 머물 게 아니라 가려면 5만 6만으로 가서 선진국이 되어서 이제 우리 주변에서 못 사는 나라도 돕고 아프리카도 가고 남미도 가서 그런 경제 영토를 만들자. 이런 철학과 가치를 내세울 사람이 존재를 해야 되죠. 근데 그걸 내세울 사람이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고 그 사람이 살아온 역사가 일기장을 뒤져보면 말과 행동에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은 25만 원 줄게. 그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어린애에게 눈깔 사탕 줄게. 그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이빨 썩잖아요. 그러면 눈깔 사탕 줄게. 근데 너 이빨 썩는다. 치과 가야 된다. 그러면 애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을 수도 있죠. 그래서 성장이 멈춘 한국의 문제는 제가 이 네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